네, 그래요.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한국학과의 조영한이라고 합니다. 건대는 오랜만에 온 것 같습니다. 캠퍼스가 활발하고, 네, 또 모빌리티 연구센터도 또 많은 연구원분들이 함께 연구를 해서 뭔가 활기찬 공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글로벌리즘과 한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고요. 처음에는 여기 학술단 주제인 모빌리티라는 단어를 넣을까 고민도 해봤는데, 모빌리티, 한류를 통한 국제적 교류가 필연적으로 모빌리티를 포함하고 있어서 좀 실질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상상적이고 또 추상적인 모습의 글로벌까지 한번 다루기 위해서 글로벌리즘이라는 제목으로 한류와 함께 이 주제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자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부제를 세운다면 한류를 통해서 새로운 글로벌리즘을 상상하기 정도로 제목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상상의 가능성을 논의하면서 또 동시에 상상의 어려움 또는 한계점들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글로벌리즘이라는 단어는 사실 저도 사용했지만 아직 뭐라고 딱 조작적으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연구단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이주, 초국가 기업을 통한 교류, 문화 콘텐츠의 유통, 또 크게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등 어떤 글로벌 모빌리티를 포함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형태의 이러한 글로벌 차원에서 이동하는 생각들과 또 제도들과 또 구체적인 사람들 그리고 콘텐츠와 문화, 산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새로운 현대성 또는 새로운 연결성 또는 감수성들을 한번 좀 편하게 글로벌리즘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류를 통해서 이러한 새로운 현대적인 연결성, 현대성, 현대적 감수성들을 상상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저는 일단 한류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맥락과 국면을 중심으로 해서 한류라는 현상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여기서 맥락과 국면을 강조할 때는 한류가 시작점은 한국 대중문화에서 시작돼서 그때는 한반도 중에서도 이제 남한을 중심으로 한 문화 현대성을 만들어내었다면 한류 초기에는 아시아 대중문화로서 아시아라는 국면에서 의미 있는 문화 흐름이었다. 그리고 연구자에 따라 시기는 다르지만 이제 코로나 국면 혹은 코로나 이전 2019년쯤을 즈음해서 한류가 이른바 글로벌 대중문화로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 그리고 맥락에 이르는 것을 또 다른 유형의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글로벌 대중문화로서 한류가 만들어내는 또는 상상하게 되는 글로벌리즘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조금 여기 연구자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강의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일반 대중들에게도 전달이 돼서 조금 간단하게 제가 그러면 바라보고자 하는 국면과 맥락으로 바라보는 한류의 흐름은 무엇인지 어떤 이것 바라보는 입장을 조금 설명을 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류를 맥락과 국면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문화연구의 관점에서 대중문화 그리고 한류를 바라보겠다라는 입장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문화연구라는 단어를 또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 들어보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문화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종종 문화연구를 문화에 관한 학문 또는 입장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문화연구는 단순히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문화를 맥락적으로 사고한다 라고 정의 내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특정한 문화 현상 또는 뭐 어떠한 인물 또는 문화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담론이나 관점들을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연결하는 관계, 그리고 사회나 큰 틀에서의 구조와 어떻게 그 구체적인 문화 현상이 연결되느냐를 주요 관심 대상으로 삼는 연구의 관점을 문화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 문화 연구의 대표자들이 있겠지만 제가 논문을 쓰면서 주로 인용했던 또는 제가 참조했던 연구자는 화면에 보는 로렌스 그로스버그라는 선생님이고요. 물론 이제 뭐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디어 문화 연구자이시고 여러 이론화 작업을 하고 계시지만 뭐 사진이 있어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제 지도 교수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책으로 또 여러 만남으로 배움을 갖고 있는 선생님의 논의를 좀 인용해서 좀만 더 문화 연구의 맥락주의와 국면을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를 맥락적으로 사고한다는 얘기는 다른 의미로 이제 여기서의 맥락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문화적 실천이나 사건들의 정체성과 중요성, 그것의 효과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행위자 또는 생각들 또는 사회 구조들의 복잡한 관계를 통해서만 설명하려는 입장을 일종의 맥락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류로 적용해 보면 뭐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최근에는 누가 제일 유명한가? 뭐 좀 이따 소개할 뭐 대표적인 감독 봉준호나 이런 감독도 중요하고 또 드라마 뭐 별에서 온 그대나 뭐 등등의 드라마도 중요하고 혹은 언급될 뉴진스 같은 특정한 퍼포머 연행자 역시 매우 문화를 해석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화 연구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맥락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각각의 드라마 또는 영화 감독 또는 제작자들을 중심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것이 유통되고 소비되는 또 생산되는 맥락을 중심으로 해서 한류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화연구로 바라보는 이런 관점에서 좀 한두 가지 개념들을 좀 강조하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국면이라는 개념이고요. 그 국면이라는 개념은 맥락보다 조금 더 복잡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국면이라는 것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실천과 과정들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만들어진 균형 혹은 안정적인 구조적인 안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맥락이 다 국면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국면 속에는 여러 힘들이 충돌하는 과정,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힘들의 균형점들이 이루어지는 관점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국면을 중심으로 연구한다는 것은 하나의 국면이 다른 국면으로 변화될 때 또는 이동할 때 어떠한 것들이 나타나는지, 어떠한 국면의 변화 속에서 무엇은 반복되거나 유지되는지 또는 변화되는지 혹은 무엇은 새로운 힘들로 등장해서 새로운 구조로 만들어지는지 이런 힘들의 관계 또는 힘들의 중첩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임시적이란 것은 꼭 하루 이틀을 이야기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 시기는 이제 국면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기간 구조를 이루거나 균형을 이루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스버그는 문화 연구의 방법론으로서 국면 분석이라는 것을 방법론이자 또 이론이자 실천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조금 인용해서 이후 한류의 글로벌 대중문화의 국면으로서 한류가 만들어내는 또는 한류가 빚어내고 있는 새로운 글로벌리즘을 상상해 볼 텐데요.
그로스버그가 제안하는 실천이자 이론, 또 방법론으로서 국면 분석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이제 진지전, 그래서 총력전에 반대되는 진지전의 개념. 또 하나는 문제 설정 공간. 원문에는 프로블럼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고, 제가 작년에 그로스버그 선생님의 글들을 모아서 화면에 보는 것처럼 번역세를 냈습니다. 사실 번역이 좀 어려웠고, 특히 이런 개념들을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좀 많이 고민이 되었는데, 어쨌든 프로블럼 스페이스는 새로운 문제들을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어떤 추상적 의미의 공간으로 한번 개념을 설정해 보았고, 또 유기적 위기, 그래서 올가닉 크라이시스, 원문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면 분석이라는 것은 특정하게 이루어진 균형 속에서 어떤 진지전들이 발생하였고, 그 진지전들은 그 원래 있던 구조 또는 안정에서 어떠한 위기들을 만들어 내었는가, 그래서 또 그 위기 속에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는 새로운 기존에 있던 현상들도 어떤 새로운 문제들로 인식하게 도와주었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들이 국면 분석에서의 중요한 분석층이다 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 분석을 좀 구체적으로 하는데 조금 필요한 한두 가지의 추가 개념들은 이제 접합이라는 개념이고, 접합이라는 것은 뭐 다른 문예 이론이나 이론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개념들인데, 조작적으로 다시 한번 정의 내리면 서로 다른 두 요소가 특정한 상황에서 통합되거나 통합될 수 있는 연결 형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구의 관점을 통해서 보았을 때 기존에는 낯선 관계였거나, 또는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힘들 또는 주체들 간의 관계들에서 연구자가 현상을 관찰하고, 또 이론이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서로 다른 요소들이 어떤 지점에서 연결되고, 연결된 효과는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가추적 논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구를 통해서 완벽한 해답 또는 검증 가능한 또는 반박 불가능한 주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음, 사실 되게 소극적인 주장일 수도 있으나, 이 현상을 통해서 기존에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들을 연결시킴으로써 이 현상이 가리키는 것, 또는 이 현상이 함의하는 것이 이런 걸 수 있음을 한번 제시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논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가추적 논리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저의 발표는 상당 부분 이런 방식, 접합의 부분을 찾아내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의식을 한번 던져보는 것이 오늘 발표의 주요 어떤 관점들이다 라고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류가 또는 한류를 통해 형성되고 있는 또는 상상되고 있는 새로운 글로벌리즘을 국면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어떠한 진지전들이 있었고, 그 진지전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 설정이 가능해졌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떠한 유기적 위기가 발생하였으며 어떠한 새로운 안정적인 국면들을 찾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발표 내용은 상대적으로 진지전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제 문제 설정, 그 다음 유기적 위기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또 이따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류와 또는 한류를 통해서 상상하는 새로운 글로벌리즘 첫 번째 파트는 한류가 만들어내는 유기적 위기는 무엇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류가 만들어내는 유기적 위기의 첫 번째로서 일단 미국 대중문화의 유일성, 혹은 미국 대중문화가 그동안 누려왔던 또는 차지하고 왔던 대중문화에서의 중심성에 균열을 내는 현상을 한류가 만들어낸 첫 번째 유기적 위기라고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구자가 아니라도 다 아는 일이지만, 한류라는 현상이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듯 90년대 말 동아시아에서 한국 드라마와 가수들의 노래를 소비하면서 시작되는 현상이었고, 여기 뭐 고시대에 이제 공부하셨거나 대학생이 있던 분들이 많이 있어 보이세요. 한류는 늘 끊임없이 위기 또는 거품 이런 논의를 통해서 실제로 위기도 있었고 또 그것들을 뛰어넘는 힘도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2000년도 중반에는 아시아의 관련 연구자들이나 또는 대중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의미한 문화현상이 되었고, 2010년도에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아시아의 대중문화로서 자리를 매김했습니다. 그리고 K-팝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다양한 팬들이 생기면서 초기에는 어떤 하위문화 혹은 또는 소수문화로서 전 지구에서 사랑받는 문화였다고 한다면, 이제 2010년대 말 그리고 코로나 국면 그리고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함께 이제 비록 모든 사람이 한류를 좋아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저도 고백하건대 뭐 지난주에도 뭐 쇼 뮤직뱅크 같은 걸 보려면 힘들어요. 5분 이상 못 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누구나라고 할 때는 관련 연구자들이나 종사자, 그 대중문화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하나의 중요한 대중문화의 흐름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그래서 즉 새로운 글로벌 대중문화로서의 한류라는 인식 또는 그것들이 만들어낸 가능성은 그동안 미국 대중문화가 20세기 초부터 뭐 중간에 일본 대중문화의 위협을 받기는 했으나 그동안은 받지 못했던 미국 대중문화의 중심성과 유일성에 균열을 내는 현상이라고 해석해보고 싶습니다. 다만 조금 강조 좀 더 붙이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의 균열이 미국 대중문화와 한국 대중문화의 관계가 역전되었다, 뭐 이런 정도를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20세기 초 저도 상상으로만 생각해 보지만 처음 미국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봤던 사람들에게 느껴졌던 그 충격, 저의 경험으로 비루어 보면 90년대 중반 주라기 공원 같은 영화를 보면서 사람이 나오지 않고 디지털로만 이렇게 영화가 찍을 수 있다 라는 충격 같은 것을 더 이상 사람들이나 대중문화를 즐기는 사람이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대중문화가 더 이상 절대적이거나 비교할 수 없는 대상으로서 존재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균열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균열은 그동안은 다분히 근데 서구인데도 사실 미국 대중문화만 전지구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였는데, 이제는 비서구 혹은 요즘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빌리면 글로벌 사우스에서 시작하는 대중문화 흐름 역시 한류와 같이 전 지구적인 문화 현상이 될 수 있음을 어떤 상징해주고 있고, 그런 일들이 아직 많이 도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한류가 글로벌 대중문화로서 유통됨으로써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더 이상 쉽게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국면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런 예들은 당연히 대중문화의 흐름과 유통에서도 알 수 있고, 또 몇몇 유명 한류를 생산해내는 뭐 대표적으로 봉준호 같은 감독이 예전에 인터뷰 속에서, 화면에 글씨가 좀 작지만 뭐 오스카는 매우 지역적인 로컬한 영화제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관계자들에게 또 새로운 인식을 가져다 주게 하였고, 또 황동혁 감독이 에미상 수상식에서 나중에 동영상을 보시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이 마지막 비영어 드라마가 아니길, 그러니까 보통 마지막 한국 드라마라는 표현보다 일종의 비영어권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매우 의미 있었고, 뭐 큰 건 아니지만 그 오스카 영화제에서 윤여정 씨가 상을 받을 때만 해도 브래드 피트가 윤여정 씨를 여정윤이라고 불렀는데, 2년이 지나서 에미상 시상식 때는 그 수상자가 황동혁 씨를 황동혁 부르는 것, 그러니까 즉 미국식 문화의 흐름만이 아니라 아시아나 다양한 문화의 어떤
성을 먼저 부르는 습관 같은 것들을 존중해 주는 것, 또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 역시 어떤 이런 미국 대중문화가 만들어내고 있는 중심성과 유일성의 균열을 내는 하나의 작은 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적 위기에 대해서 사실 이런 위기라는 것은 누군가엔 반갑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달가운 현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한류가 아시아의 대중문화가 되고 또 글로벌 대중문화로서 유통되고 인식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반발 혹은 저항 또는 반대의 흐름들이 나타났고 그 흐름을 한두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이제 한류와 같이 비서구에서 시작된 대중문화는 정상이라기보다는 비정상적인 흐름으로 해석하려는 관점들도 매우 유력했다. 예를 들어 한국 대중문화는 일종의 터보 자본주의의 결과물, 일종의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수출품으로 의미를 격하하거나 혹은 한류라는 현상은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현상이었다는 식의 해석 등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글로벌 대중문화로서 한류라고 해석하려는 그것이 의도적이든 또는 의도적이지 않든 해석들이 그 과정 속에서 있었다. 이런 것도 또 다른 의미의 진지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류가 추동한 어떤 유기적 위기를 통해서 미국 대중문화를 그러면 다시 어떻게 사고할 것인가, 이건 두 번째로 이어지는데 하나의 어떤 방법론이자 인식의 전환으로서 방법으로서의 미국 혹은 방법으로서의 아메리카라고 인식의 전환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는 미국 대중문화가 초기부터 형성해 오고 누려왔던 헤게모니적 지위와 상징을 활용하여 비서구 문화, 여기서는 한류가 글로벌 대중문화로 유통되는데 도움을 받는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 지구에서 특히 이제 유럽권이나 또는 혹은 남미 같은 데서 한류 혹은 케이팝들이 대중적으로 유통되고 있으나 주류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질이 떨어지는 음악 또는 비주류 음악으로 인지되고 있었다면 특히 2019년 즈음을 해서 한류가 미국 주류 시장에 진입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 쌓아왔던 어떤 대중문화에서의 헤게모니, 즉 주요 시상식, 아까 말씀드렸던 오스카 영화제나 에미상 또는 골든 글러브 등 주요 시상식을 통해서 한국 한류의 컨텐츠가 그 상의 주요 시상을 하게 됨으로써 또 때로는 이런 미국 주류 시장의 지배성 등이 한류가 다른 지역의 하나의 의미 있는 문화, 단순히 젊은이들 많이 좋아하는 문화가 아니라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도 비평가들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로서 소비되기 시작했다. 또 넷플릭스로 대비되는 글로벌 OTT는 한편으로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초국가적 기업으로서 한국 제작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자본을 운영해서 또 한국의 대중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상단의 화면은 넷플릭스를 통해서 유통되었던 여러 한국 관련 드라마이고요. 하단은 작년에 서울대학교 한류센터에서 개최했던 넷플릭스와 한류 간의 관계를 다룬 학회 현장의 모습입니다. 제가 굳이 사진을 꺼내놓은 이유는 여기 제가 잠깐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건 아니고, 그래서 미국 초국가 기업이고, 이런 논쟁의 핵심은 또 여러분도 지금 오징어 게임 2도 나오고 있지만 일종의 한국 콘텐츠 또는 한류가 한국 이제 문화 제작사가 또 다른 의미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이익들을 또는 지적재산권들은 초국가 기업인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대중적인 걱정과 또 정책자들의 고민이 존재하는 것은 또 사실이지만 한류 역시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가 구성해 오는 유통망,
즉 매스미디어이지만 개개인이 접속하는 개인 미디어로서의 특징. 그래서 넷플릭스를 통하여 드라마가 공개되었을 때 수백만의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선호도에 따라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초급과 기업의 가능성을 한류가 역시 이용한 또 다른 현상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류를 통한 새로운 글로벌리즘 상상하기, 조금 앞에 부분과 좀 관련이 있긴 한데요. 두 번째 상상하기는 한류를 통하여 어떠한 새로운 문제 설정이 가능해졌는가 라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리고 저는 새로운 한류를 통해 추동된 새로운 글로벌리즘은 미국 문화에 대한 새로운 문제 설정이 가능하게 하였다라고 제안해 보고 싶고, 그 새로운 가능성으로서 미국 대중문화를 한국 대중문화 또는 한류를 구성하는, 좀 말이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 기항상적인 요소로 인식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항상적이라는 것은 뭐 조금 더 익숙한 영어식 표현으로 바꾸면 항상 있고 그리고 언제든 있었다, 뭐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또는 여전히 한류를 바라보는 어떤 문제 설정은 대표적으로는 문화제국주의적인 관점, 상단 위에 있는 사진은 문화제국주의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사진이고요. 뭐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미키마우스나 코카콜라, 맥도날드 등으로 로컬의 문화를 이렇게 지배하는 상상력을 이제 우화한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한류를 바라보는 과거의 문제 설정 중에 하나는, 또 현재적인 문제 설계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글로컬라이제이션, 한국에서는 세방화라고 번역하거나 혹은 하이브리디티, 혼정성이라고 생각하는 개념들입니다. 물론 이제 수용자의 참여성, 적극성이 많은 부분 인정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문화제국주의적인 시각은 한류를 해석하는데 주류 시선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류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류를 해석하는 주요 문제 설정은 미국으로 대표되는 글로벌한 문화와 한국으로 대표되는 로컬한 문화가 서로 합쳐지면서 또 다른 새로운 문화, 뭐 제3의 문화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글로벌을 로컬의 방식으로 또는 로컬의 감수성으로 재창조 혹은 전유하는 방식이 기존의 한류를 바라보는 문제 설정이었다. 물론 이런 설정이 꼭 틀렸다거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설정들이 갖고 있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점, 저는 그거를 일종의 이분법적 접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전히 글로벌 로컬이라는 이분법이, 물론 그 관점이 로컬을 강조하는 관점이지만 여전히 있고, 그 관점에서는 미국 대중문화는 한류의 내부자라기보다는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고, 항상 그랬기 때문에 한류에서 한류를 비난하는 측은 마치 한류가 미국 대중문화의 복제품이다, 혹은 공장에서 생산해낸 대량 문화다라는 이런 비판을 해서 으로부터 극복하려는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중문화를 한류의 내부자로 보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일단 시작점은 미국 대중문화를 복수형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류를 연구할 때도 보통 한류가 이미 한 25년 된 역사 속에서 아시아에서의 한류, 그리고 2000년대 초에 대장금이나 겨울연가로 한류를 처음 소비해서 이제 40대가 된 아시아의 팬들과 코로나 국면에 트위터나 또는 틱톡으로 처음 케이팝을 소비한 미국이나 남미의 수용자의 한류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류를 늘 연구할 때 많은 연구자들은 다른 시간과 공간적 맥락에서 한류를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대중문화 역시 보통 명사 혹은 고유 명사로서의 미국 대중문화가 아니라 복수형으로서
미국 대중문화를 바라봐야겠다. 즉 한국에서 언급하고 있는 혹은 한국에서 20세기 초부터 현재까지 누려왔던, 즐겨왔던 미국 대중문화는 미국에서 같은 시간에 누려왔던 미국 대중문화와 닮았지만 동일하진 않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한국에서의 미국 대중문화는 일본이라는 매개자를 통해 들어왔고 유통되는 특징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그러한 상상력을 다시 미국 대중문화에 적용을 해보면 아시아에서 아시아인들이 주로 사랑했던 미국 대중문화는 역사적으로 고유명사의 미국 대중문화와 다르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행한 미국 대중문화들을 하나의 아시아에 유통되고 있는 문화 흐름 중에 하나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뭐 앞에서 본 황동혁 역시 미국 대중문화를 외부자의 문화로 배운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한국에서 봉준호도 마찬가지고 일종의 시네필로서 영화를 보면서 뭐 미국 영화뿐만 아니라 뭐 유럽 영화들을 보며 즐겼고 또 이들 중에 황동혁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유학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공부하는 등 이것이 외부자의 시선이 아닌 내부자의 시선으로서 미국 대중문화를 상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상은 일종의 대중문화를 두고 일반과 혹은 보편과 특수를 에 관한 어떤 또 다른 인식, 즉 상호작용이 가능한 것으로 그것은 보편이 특수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특수, 여기서는 한국의 대중문화겠죠. 그것이 또한 보편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상상하게 되고 그것은 대중문화의 인식에 있어서 보편과 중심, 내부와 외부, 로컬과 글로벌이라는 이분법을 조금이나마 뛰어넘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새로운 문제 설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류가 구성하고 있는 새로운 글로벌리즘의 또 다른 부분으로서 유기적 위기 두 번째 혹은 새로운 국면의 접합이라고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앞에 새로운 첫 번째 유기적 위기는 미국 대중문화에서 누려왔던 유일성, 절대성이었다면 한류가 구성하는 두 번째 유기적 위기는 근대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근대성은 구체적으로 유럽과 미국의 근대성 모델, 즉 유로 아메리칸 모더니티를 유일한 근대성으로 또는 유일한 근대성의 모델로 생각해왔던 근대성의 담론을 의미합니다. 이런 구미 근대성의 담론을 이 시간에 긴 시간 동안 설명하기는 어렵고 아주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해본다면 이런 구미 근대성 담론은 이른바 대항해 시대를 거쳐 1, 2차 세계대전으로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 일종의 근대성에 대한 상상 또는 구체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때의 근대성 담론의 핵심은 미국과 유럽으로 대표되는 서구가 문명의 보편이라고 생각하는 추상적인 개념과 함께 산업화, 또 도시화, 자본주의화, 그리고 민족과 국가라는 다양한 종류의 제도적 그리고 구조적 특징이 전쟁을 통하여 또 제국의 시대를 통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형태, 그리고 현재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화라는 어떤 변화를 통해서 만들어진 구체적인 사회 구조와 함께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미 근대성 담론에서는 특히 2차 세계대전에서 이후부터는 미국이 일종의 유일한 어떤 헤게모니 국가로서 그 중심과 핵심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구미 근대성, 그 다음에 거기서 갖고 있는 미국의 중심성을 상징하고 대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미국 대중문화에서 갖고 있던 미국 대중문화의 중심성이었다. 그래서 다시 좀 돌아가면 결국은 한류가 형성하고 있는 또는 한류가 한국에서 시작해서 아시아 그리고 글로벌로
조금씩 유통의 영역이 늘어나면서 또 형성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시작되는 근대성의 모델뿐 아니라 비서구, 여기서는 한국에서 시작된 대중문화 역시 근대적인 형태로서 전 지구적으로 유통될 수 있고 또 한국 대중문화를 즐기는 것이 전혀 비정상적인 모델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류가 이러한 다중적 형태의 근대성의 가능성을 물론 매우 작은 영역이지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비서구에서 만들어진 대중문화의 형태인 한류가 뭐 그것이 꼭 뭐 서구에서 시작된 대중문화보다 꼭 우월할 필요도 없고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근대적인 형태, 즉 우리가 생각하는 수용자, 소비자의 모습으로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최근은 뭐 핸드폰이나 또 다른 글로벌 OTT를 통하여 즐기는 것이 특이하거나 신기한 현상이 아니라 다른 뭐 미국 대중문화를 즐기듯 여러 근대적인 형태 중에 하나임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롭게 구성되는 글로벌 대중문화로서 한류가 구성하는 어떤 새로운 국면에 만들어내는 감수성을 특수하면서 보편적인 정서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뭐 사실 별거 아닌데요. 보통 한류가 또는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유통할 때 한국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주로 쓰는 단어는 여기서 딱 한 단어만 다릅니다. 특수하지만 보편적인 정서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 똑같은 예인데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빈부격차 또는 가난이나 자본주의 부조리 등은 매우 로컬한 상황이지만 동시에 보편적인 정서를 잘 담아냈다라는 것이 기존의 관점이었다면 이거를 새로운 글로벌리즘으로서의 한류 그런 한류가 구성해내는 감수성을 저는 특수하면서 보편적인 감성 또는 감수성 혹은 정서라고 이름 붙여보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앞에서부터의 논리를 쭉 따라오면 특수와 보편이라는 것이 꼭 이분법적으로, 즉 그러나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러나가 아닌 and 그런 면서로 이어질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한국 그리고 아시아 대중문화를 구성하는 여러 흐름들 중에 하나가 외부자가 아닌 내부자로서 아시아에서 유통되고 사랑받았던 미국 대중문화라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대중문화의 뭐 그 스타일도 그렇고 주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결코 서구에서 만들어낸 대중문화와 그것이 꼭 이분법이거나 대비되는 로컬과 글로벌한 관계에서 다르지 않다라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생충이나 오징어에서 나오는 빈부격차나 이런 것들 역시 매우 특수하지만 물론 그것이 뭐 흔히 얘기하는 반지하 또는 뭐 여러 비유나 소재로서 나타나는 것들은 특수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매우 특수하면서 또 빈부격차라는 것은 보편적인 정서들을 한국 대중문화가 담아내고 있다. 또 그거는 뭐 K-팝에서는 BTS가 담아냈던 위로와 공감 또는 4세대 여성 아이돌로 대표되는 뉴진스나 아이브가 하고 있는 뭐 청량감 혹은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라. 뭐 이런 어떤 부름 같은 것들 또 그들이 만들어낸 이른바 세계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로컬 글로벌의 관점에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우 또 특수하지만 또 동시에 보편적인 정서이다. 물론 그러면 왜 특수하면서 보편적인 정서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 혹은 남미도 당연히 그런 것들이 공유한다면 왜 지금 하필이면 한국 대중문화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사실 학문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한국 콘텐츠가 잘 만든다. 연기가 좋다. 또 배우들이 하여튼
어떤 사실 학술적으로는 잘 설명되진 않지만 잘 만들고 있음. 뭐 거기에는 조금 더 뭐 구조적으로 들어가면 노동력을 특히 뭐 여러 가지 노동력을 최대한으로 뽑아내는 시스템도 있고, 아이돌 만든 시스템도 사실은 뭐 SM이 만드는 시스템이 어느 나라에도 수출할 수 있지만 어린 10대들이 사생활도 다 포기하고 또 부모들이 쫓아다니면서 학원 다니듯 입시하듯이 10시간, 12시간 노래하고 춤추고 언어 배우고 또 사회적 예절을 배우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관점들은 쉽게 수출하기 어려운 구조가 아닐까. 그래서 또 다시 돌아오면 그런 것들을 어쨌든 잘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이 잘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결코 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뭐 평생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구조일 가능성은 많다라고 뭐 덧붙여 보고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그렇다면 한류가 구성하는 새로운 글로벌리티는 이른바 미국 대중문화 혹은 구미 근대성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어떤 노 학자분은 저에게 그러면 한류를 새로운 문명의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뭐 질문도 해왔고, 그래서 고민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직 잠재적인 대답은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즉 한국 대중문화가 구미 대중문화를 대체하는 새로운 근대성이자 문명의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봐서는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꼭 그럴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류가 만들어내는 글로벌리티에는 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기존의 위계나 기존의 유일성의 균열을 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 역시 있지만 또 동시에 과거의 국면으로부터 지속되고 있는 면들, 이걸 조금 뭐 은유적으로 어두운 측면들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그 부분을 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두운 측면이란 표현은 이른바 그 근대성에 대한 연구를 한 남미 연구자의 표현을 조금 인용한 건데요. 그래서 그분 미뇰로라고 하는 남미 연구자는 이제 근대성과 신민성을 서로 구별할 수 없는 일종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생각함으로써 일종의 근대성을 우위로 보고 있는 일종의 식민지 근대성과 같은 담론을 뛰어넘을 수 있는 탈식민적 사유를 제안했는데 좀 비슷한 비유를 한번 한류가 만들어내는 글로벌리티에도 적용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한류가 반복하고 있는 또는 과거의 국면으로부터 지속하고 있는 어두운 국면은 뭐 심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 그리고 국가중심주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한국 대중 한류를 조금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K-팝이 갖고 있는 뭐 최근에 뭐 하이브에서도 나타나는 뭐 멀티 레이블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한데 서로 복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시스템의 과열일 수도 있고 결국은 훈련생 제도와 같은 시스템들은 생산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인력을 최대로 만드는 것들. 또 요즘 새로운 한류로 곽광받는 웹툰, 웹소설 역시 과거의 개인의 상상력에 기반을 두었다면 최근에 웹툰과 웹소설은 일종의 프로덕션을 만들어서 여러 명들이 일종의 반복되는 내용들을 조합하면서 이제 정말 공장과 같은 시스템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또 그 가운데 역시 어쩔 수 없이 개개인의 노동력이 착취되는 현상,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나홀로 레벨업 작가인 그 웹툰 작가는 과로로 병이 얻어서 사망하기도 했던 이런 일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자본주의, 심화된 자본주의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팬 활동 역시 한류의 어떤 강조점 그리고 한류의 힘으로 많이 여겼지만 지금은 많은 제작사 또는 기획사들이 자신들의 플랫폼을 만들고 그 안에 팬들을 들어오게 함으로써 과거 10년 전 혹은 15년 전보다 팬들의 자율성을 대폭 줄이고 팬들의 어떤 참여를 자신들의 플랫폼을 통해서만
그리고 거기서 일종의 유료 구독 서비스와 팬들의 참여를 이른바 데이터화하는 현상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또 저도 최근에 들은 얘기지만 이 응원봉, 이것도 이제 이른바 인증제, 공인 응원봉만 아이돌을 응원할 때 쓸 수 있고, 그건 매우 고가에 팔릴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업데이트가 된대요. 그러면 과거의 응원봉을, 예를 들어 3년 전에 산 응원봉을 이제는 쓸 수 없는, 그래서 계속적인 소비, 사진 모으는 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 중심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K로 시작되는 K컬처 현상, 또 한국 내에서도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국뽕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조적인 목소리도 들리긴 하지만, 여전히 한류를 둘러싼 어떤 새로운 글로벌리티에는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현상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한류가 이제 점점 한류를 소비하는 다양한 인종과 또는 지역, 종교의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종교적인 소수자 또는 젠더적 소수자를 어떻게 재현하는가, 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한국 대중문화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더 중요한 문제로 나타날 텐데, 이러한 한류에 나타나는 또는 한류가 구성하고 있는 새로운 글로벌리즘에 반복되고 있는 국가 중심주의들은 이런 소수자를 당연히 차별하는 방식으로 묘사하게도 된다. 물론 이에 대해서 많은 반성도 있고 지적이 있고 팬들의 요청도 있어서 수정되고 있지만, 그런 요소들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한류에서 나타나는 국가 중심주의는 때로는 대중문화를 일종의 소프트 파워로만 인식하면서 대중문화를 통한 국가가 갈등, 그래서 아시아에서 그것들이 매우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 특히 중국에서도 유사하게 한국 팬덤과 유사한 일종의 국가적인 팬덤, 그래서 조금 심지어는 국가는 가장 도덕적인 아이돌이라는 담론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현상들은 단순히 한류가 만들어낸 글로벌리즘이 한국 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통하고, 그것은 팬들이 어떻게 수용하거나 팬들이 아이돌과 맺는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들이 또 주요 담론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류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글로벌리즘의 어두운 측면은 또 이런 어두운 측면으로 인해서 과연 한류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한류에서 우리 연구자가 또 고민해야 될 지점은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은 한류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여야 된다. 그럼 무엇을 위한 도구여야 되는가? 예, 아직은 잠정적이지만 탈제국의 사유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한번 제안 드립니다. 여기서 탈제국이라는 표현은 대만의 문화연구자인 청관신 선생님의 이야기를 원용한 것인데, 청관신은 아시아에서의 대중문화 형성, 또 아시아의 근대성 형성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아시아에서 탈식민, 탈냉전, 탈제국의 동시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탈제국은 단순히 식민의 상태를 벗어나는 탈식민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의 실천이고 확정적인 이론적 성찰이라고 합니다. 제 언어로 다시 번역하면 탈제국의 사유는 단순히 식민의 상태를 벗어나는 것, 한국으로 치면 일본의 식민 또는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제국이 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제국의 욕망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류가 새로운 글로벌리즘을 형성한다는 것은 한류가 미국 대중문화를 대신해서 글로벌 대중문화의 중심 또는 헤게모니가 되자는 의견과 전혀 다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글로벌리즘을 상상하면서 그 가운데 탈제국 사유를 항상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한류를 어떤 목적으로 여기지 않고 다양한 대중문화의 흐름과 다양한 근대성을 상상해보는 도구로서 한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
산업으로서 한류의 모습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역시 그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로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해 보자라는 하나의 제안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이런 탈제국 사유들을 우리가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류 그리고 글로벌 아시아와 글로벌 대중문화로서 한류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첫 번째로 진지전의 유효성입니다. 말은 그 국면이라는 걸 얘기하려고 진지전을 표현했지만 달리 표현하면 대중문화가 산업이고 정말 전 국가적인 또는 초국가적인 돈의 흐름과 국가에 대한 이미지에 기여했지만 여전히 대중문화는 작은 것들의 소중함이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팬들이 때로는 자신의 아이돌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상품을 무제한 소비하는 자본주의적 메커니즘과 국가주의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경향도 있지만 여전히 팬들의 활동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주요 담론에서 국가를 아이돌로 여기는 담론에서 소외되어 있는 작은 팬들 혹은 또 종교적인 이유로 젠더적인 이유로 또 다른 이유로서 소수로 머물 수밖에 없는 팬들에 대한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또는 꼭 전지구적으로 사랑받지 않지만 의미 있는 팬들과 수용자를 갖고 있는 드라마와 연행자들 이런 작은 것들에 대한 유효성은 여전히 있겠다. 그리고 이런 작은 것들의 중요성들은 한류가 그려내고 있는 소수자들의 재현에 대해서 조금 더 기존에는 한국 대중문화에서 또는 제작 생산자나 비평가들이 고민하지 않았던 영역들을 고민하게 되는 그런 타문화, 타인종, 타문화를 인식하게 하는 도구로 작동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류는 글로벌 모빌리티의 매개자로 작동할 수 있겠다. 이때 모빌리티는 조금 더 직접적인 모빌리티를 의미하고요. 대중문화는 어떤 사람들의 이동 또는 집단의 이동을 더 활발하게 한다. 그래서 한국으로 오는 여러 이주자들 또는 방문객들은 경제적인 이유로도 이주하지만 또 한류가 추동해내고 있는 한국어 교육 또 한국학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대학의 공간 또는 여러 직장의 공간들에 외국 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거꾸로 한국 사람들은 또 한국 사회는 한류를 즐기는 다양한 집단 또는 사회를 통해서 그 사회를 또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새롭지는 않아요 전혀. 근데 유효한 가능성은 여전히 저는 한류 글로벌 대중문화라는 국면 속에서도 한류에서 아시아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류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미국 대중문화를 꼭 대체하지 않을 것 같고 꼭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이기도 한데요. 이제는 그건 꼭 한류를 낮게 보는 자조적인 시선이라기보다 지금과 같이 다양한 통로로 자신만의 경로로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이 시기에서 미국 대중문화 역시 1960년대와 70년대 같은 일방적인 지위를 얻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히려 작은 흐름으로서 글로벌 대중문화를 구성하는 유의미하고 하지만 지속되는 문화 흐름으로서 한류를 상상할 필요가 있고 그 상상 속에서 아시아는 한류의 여전히 중요한 배경 그리고 맥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아시아 대중문화로서의 한류는 또 글로벌 대중문화에서도 영향을 주어서 보편과 특수라기보다는 쌍방향적으로 한국 대중문화가 분명히 앞으로 미국 대중문화 혹은 다양한 종류의 문화 흐름에 영향을 주고 또 그것을 소비하는 한국 문화 콘텐츠나 한국 제작자, 수용자들은 미국의 대중문화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래서 쌍방향적인 문화적 영향력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다. 그런 것들은 비록 작은 영역에서의 싸움 또는 작은 것들의 활동을 통하여 한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유효한 가능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을까지 논의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